이 부분은 이제 출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한데, 내용 자체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음,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용액을 표현을 할 때 용매, 용질, 용액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용매는 주로 녹이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물이 되겠죠. 그리고 용질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대상 물질로 소금이나 뭐 설탕 이런 것이 되겠고, 이게 고체와 액체인 물을 섞었을 때는 당연히 뭐 물이 용매고 이제 고체가 용질이겠지만, 이제 액체를 섞었을 때는 많은 것이 용매입니다. 그 적은 것이 용질이고, 그래서 술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하면, 자,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 그리고 소금물은 용액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전해질과 비전해질입니다. 그 물에 녹아서 전기를 이제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주로 전해질 같은 경우는 결합 자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상당히 클 때, 네,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전해질이고, 비전해질은 잘 통하지 않죠. 네, 전기 전도가 안 된다. 다음은 용해도와 포화 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용해도에 따라서 이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이제 최대로 녹은 상태를 포화 용액,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녹아서 이제 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이게 유지가 되면 이제 용질이 석출이 되겠죠.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용해할 때는 이제 흡열과 발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뭐 델타 H 크기에 따른 그 변화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잖아요. 흡열은 열을 흡수해서 음, 이제 반응이 완결이 되면서 차가워집니다. 이 흡열 반응은.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뜨거워지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어떻게 교반하느냐, 그리고 온도, 그리고 입자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래서 물질이 용해할 때 그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으로 구별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 수업할 때 관련 문제를 저희가 한번 풀어봤죠. 네,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차가워지면서, 네, 반응이 완결되는 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발열은 열을 방출하면서 뜨거워지죠. 그런 것들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떻게 교반하느냐, 그리고 어떤 온도로, 네, 이 반응을 유도를 하느냐, 그리고 입자의 크기는 이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리도가 나왔는데요. 전리도는 이제 물속에서 이온으로 해리되는 그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리도에 따라서 이게 강전해질이냐, 약전해질이냐, 보통 강전해질인 경우에 좀 뭐 이게 산이나 알칼리인 경우에 강산과 강알칼리인 경우가 많죠. 다 해리되니까 그만큼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약전해질은 그 중에 일부만 해리되기 때문에 약산이나 약알칼리인 경우가 많다. 이 전리도도 이 개념이나 이런 걸 묻는 문제보다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이 정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전리도가 가장 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전리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네, 이제 전리 입자수를 총 용질의 입자수로 나누는 값이잖아요. 그 말의 뜻은 분자가 커지거나, 즉 전리 입자수가 많아지거나 용질의 입자수가 적어질 때 이게 이제 전리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묽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자, 요거는 용질의 입자수가 분모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리 반응이 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흡열 반응이 활성화가 돼서 전리 반응의 활발함으로 인해서 전리 입자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커지고 분모 작아지면 전리도는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물질의 전리도를 정해주고 이제 pH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곤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추후에 계산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용액 관련 법칙.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용액에 관련된 법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헨리의 법칙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식만 보면 이제 압력이고 헨리 상수 그리고 해당 기체의 농도입니다. 이 법칙이 뜻하는 바는 이렇게 물이 있고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속으로 잘 녹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산소라든지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기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기 상태에 예를 들어 산소를 예로 들게요. 산소가 여기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있을 공간이 없으면 이제 물로 요게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런 그 비율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기체와 안 되는 기체 이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헨리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그런 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다 병마개를 따면 거품이 난다. 이게 이제 병마개를 막았을 때는 이제 안에 네,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으면 네, 마개가 막혔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이 그 용기에 담겨 있는 음료 안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마개를 이렇게 딱 제거를 하면 네, 이제 압력 강화로 인해서 얘네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헨리의 법칙에 대한 네, 예시, 설명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용되는 기체를 묻거나 또는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번 라울의 법칙. 라울의 법칙은 정의만 보면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 예를 들어 설탕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것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의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 말이 자, 비커에 설탕물을 녹였어요.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용액의 증기압 내림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해서 얘기해서 용액의 증기압이 내린다라는 것은 이 용액이 증기화가 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용액이 증기화가 된다는 건 결국에 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설탕이 너무 많으면 조금 덜 끓고 얼음이 되는 온도도 더 낮아진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공식으로 네, 구현한 게 이 라울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칙으로 이렇게 끓는 점 오름과 비점 상승이라고 하죠. 어는 점 내림, 비점 강화 각각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점 내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우선 물이 200g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A 물질을 2.9g을 녹인 경우에 이제 용액의 빙점을 구해라. 근데 이제 어느 점 내림 상수를 주어지고 이 물질의 분자량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점 내림 공식, 즉 빙점 강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빙점 강화 공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빙점 강화 델타 TF, 이 F가 이 프리즈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KF 값은 이게 어느 점 내림 계수이죠. 여기서 어느 점 내림 상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문제는 우리가 M을 구해야 되는데 M이 이제 몰랄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몰랄 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분자량이 주어졌으니까 우선 이 분자량으로 2.9g일 때의 몰수를 찾으면 자 2.9g인데 분자량이 58g per 몰이죠. 그럼 그램 없어지면서 약분되면 약 0.05몰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자 물 1kg이 아니라 물 200g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0.2k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것만 앞으로 빼면 0.05를 0.2로 나눈 이제 몰 퍼 킬로그램 요게 몰랄 농도죠. 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네, 0.05를 0.2로 나눈 값이 0.25가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몰랄 농도의 단위죠. 그래서 요 값을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용액의 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물의 빙점에서 요만큼 온도가 더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빼주면 네, 이제 어느 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465도C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네. 제가 기출문제를 2012년도 거부터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끓는 점 오름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어느 점 내림 문제만 한 3-4번 출제되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콜로이드 용액의 정의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일정 크기의 이제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시험 문제가 이제 친수성, 소수성, 뭐 보호 콜로이드, 뭐 어디에가 뭐가 해당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친수성은 이제 물을 뭐 좋아하고 소수성은 물을 이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호 콜로이드는 소수성 콜로이드의 응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이제 친수성 콜로이드.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 친수성 콜로이드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을 조금 네,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그리고 보호 콜로이드는 정의가 나왔었어요. 얘는 이 정의가 나왔었으니까 각각의 콜로이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정의까지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다음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용해도의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계산 문제는 좀 복잡한데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 되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의 자, 용해도에서 이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할 때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을 녹일 때 가열하면 더 잘 녹죠. 그리고 압력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액체 역시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압력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기체는 반대입니다. 기체는 온도가 상승할 때 용해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용존산소를 측정을 하면 차가운 물이면 차가운 물일수록 산소가 좀 더 많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용해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조금 비슷하고 기체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관련 상태를 기준으로 네, 불포화, 포화, 과포화 이런 그래프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포화됐을 때 뭐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 좀 식이 되게 길고 복잡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또 한번 문제를 푸는 걸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용액의 농도.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위험물을 다룰 때는 보통 이제 백분율 농도를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 농도라고도 할 수 있죠. 보통 중량이나 부피 백분율,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량은 이제 무게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농도이고, 부피는 부피를 기준으로 네, 표현하는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pm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ppm은 자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백분율 농도 안에는 포함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같이 그냥 묶어는 놨어요. 그래서 얘는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이면 공이 6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이게 ppm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는 100분의 1입니다. 100개 중에 1개가 1%인 겁니다. 100만 개 중에 1개가 1ppm인 거예요. 그래서 ppm과 퍼센트, 이 용액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숫자로 표현하기가 너무 작을 때 그것을 좀 손쉽게 표현하기 위한 그냥 인위적인 단위다. 인위적인 그러니까 표현법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몰 농도, 몰랄 농도, 노르말 농도, 노말 농도 뭐 같은 뜻이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노르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네, 영어로 그 노멀,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노말 농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농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앞에 몰 농도와 몰랄 농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몰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노말 농도 표현할 때는 당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몰수는 그 해당 물질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예로 들게요. 얘는 그 분자량이 18g per 몰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물이 36g이 있다. 그럼 이게 몇 몰이냐? 이렇게 표현하려면 얘를 18g per 몰로 나누면 네, 요게 2가 되죠. 그램 없어지고 그럼 몰만 남잖아요. 그럼 2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몰이 18g이니까 2몰은 36g이 되는 거죠. 이거 비례식으로 푼 거예요, 사실. 이거 x로 두고. 네. 그래서 몰수를 표현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화학식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해당 물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그 몰수만큼이 물에 녹아 있을 때가 몰농도 대문자 M, 몰랄농도 이제 소문자 M인데요. 몰농도는 쉽게 얘기해서 몰 퍼 리터입니다. 1리터 속에 몇 몰이 있느냐? 그게 몰농도고 몰 퍼 킬로그램 1kg의 용매 속에 네, 몇 몰 있느냐? 그게 몰랄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1리터가
1kg이잖아요. 밀도가 이제 1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몰농도와 몰랄농도가 같을 수 있다. 뭐 온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농도, 몰랄농도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당량과 노말농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몰농도, 몰랄농도 표현할 때 이제 몰농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몰 퍼 리터잖아요. 그쵸? 네. 노말농도는 네, 그람 당량수 퍼 리터예요. 그러면 그람 당량수냐, 몰수냐, 네, 이거를 몰수냐, 그램 당량수냐, 요것만 다른 겁니다. 그럼 이 그램 당량수라는 게 뭐냐? 물질은 이제 그 이온화가 될 때, 자, 염화수소처럼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는 1가 물질이 있고, 자, 2가 물질은 H2SO4가 해리가 되면 EH 플러스 SO4 마이너스 황산이온. 얘는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죠. 자, 얘는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주고받는 물질을 1가, 자, 두 개 주고받는 물질을 2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할 테고, 얘는 전자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램 당량이라는 것은 이 전자 한 개에 할당된 화학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가 물질은 이 두 개에 할당된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HCl은 이제 화학식량 계산하면, 자, HCl은 1가입니다. 이게 1 플러스 35.5 하면 36.5g per 몰이 되고요. 자, 황산은 얘는 98입니다. 98g per 몰이 돼요. 그러면 1가, 2가 기준으로 할 때 1가 물질은 전자가 한 개에 할당이 돼 있고 2가 물질은 전자 두 개에 할당된 무게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개에 할당된 무게는 온전히 얘가 네,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두 개에 할당된 무게는 자, 98을 전자 두 개가 나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에 할당된 무게는 49g이 되겠죠. 그쵸? 그게 그람 당량이에요. 네. 그람 당량이 얘가 49g이고 요걸로 화학식량을 나누면 그램 당량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염화수소 35.5g이 있다. 요 그램 당량수 얼마냐? 자, 1EQ입니다. 그냥 이거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반면에 자, 황산은 자, 98이에요. H2SO4가 예를 들어서 98g이 있다. 이거 그람 당량수 얼마냐? 황산은 전자 두 개의 이 무게가 할당됐으니까 하나당 49잖아요. 그럼 얘를 49g per EQ로 나누면 네, 그람 없어지고 EQ만 나누면 얘는 2EQ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람 당량수입니다. 용어가 좀 헷갈린데 아무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몰수는 몰 퍼 리터이고 노말 농도는 EQ 퍼 리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질의 그람 당량 수를 1리터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노말 농도라고 한다. 얘는 몰 농도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게 있는 내용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거를 그냥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1가 물질은 몰 농도, 노르말 농도 같습니다. 반면에 2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이런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몰이 1노르말이 아니라 1몰이 2노르말입니다. 예를 들어 황산을 예로 이제 들어보면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나타내는 것처럼 2노르말과 1몰이 같은 값으로 되겠죠. 요것만 좀 다음번 책 나올 때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절 산화 환원. 산화와 환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산화가 뭐 산소 얻고 수소 잃고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원은 이제 산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뒤에 장에 이제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죄송합니다. 산화 같은 경우는 산소와 산화수, 물론 이제 요 네 가지 구분에 대한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소, 산화수, 전자, 수소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고요. 산화는 산소와 산화수가 이게 산이니까 이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증가한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옆에 건 다 반대입니다. 감소죠. 그리고 밑에 것도 반대입니다. 감소죠. 그리고 요거 옆에 있는 환원도 요게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화와 환원의 정의 그리고 구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산화고 환원인지는 요 표를 쉽게 암기하시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험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 그리시고 산화니까 산소, 산화수 증가 요것만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거는 혹시 문제에 나오면 환원은 반대고 이제 요 밑에 건 또 얘랑 두 개가 쌍이니까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번 산화수의 계산. 이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화수 계산의 기본 원리를 반드시 숙지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다 이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호돈성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산화수 0이에요. 즉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온 상태가 아니라 이 위에 어떤 표시라도 없으면 산화수 무조건 0입니다. 네, 그렇죠?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이다. 이 위에 있는 게 산화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는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3번 모든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질소와 수소의 산화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물도 산화수는 0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호돈소, 단원자, 모든 원자 산화수 총합 0 이게 다 무엇을 뜻하냐면 그 해당 물질의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산화수는 0이고 숫자가 플러스 1, 뭐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그 해당 숫자가 그 물질의 산화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4번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전기음성도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전자를 제일 잘 끌어당기는 원소입니다.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산소도 산화수가 항상 마이너스 2입니다. 누구랑 만나지만 않으면 얘랑만 안 만나면 돼요. 만약에 산소랑 플로린이랑 만나면 얘가 더 세서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얘 다음으로 센 게 얘라 다른 물질과 만나면 산소가 또 마이너스 2가가 돼요. 이거 지난번에 옥텟 규칙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전자 2개 받아야 체각전자 8개 돼서 만족스러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산화수가 결정이 됩니다. 어쩔 때는 마이너스 2였다가 진짜 센 애 만나면
플러스 1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우선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네, 자, 황산이온, 산화수. 황도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산소가 워낙 셉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자, S를 모르죠. 네. 자, S를 모르는 값을 이제 자, X라고 놓고 요거는 이제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총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그럼 X는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물질에서, 네, 황산이온 이 물질에서 황은 산화수가 6인 겁니다. 얘가 또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